최근 미군이 이란 테헤란을 공습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전격 제거한 소식은 단순한 핵 협상 결렬의 결과가 아닌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공습을 이란의 핵 위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숨통을 조이려는 미국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그리고 이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밀접한 경제 및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어온 정권들을 차례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군사적, 정치적으로 공생해온 관계였으며 미국은 이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중국의 자원 공급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자원의 30% 이상을 담당하던 이란을 무력화시킨 것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정조준한 공격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26년 1월 3일 새벽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투입하여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바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이 체포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극단적인 군사적 방법을 동원한 이유는 단순히 마약 밀매나 석유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의 도살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이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며 사실상 장악했던 나라를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통째로 빼앗아온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겉으로는 국가를 표방했으나 속으로는 군 장성들과 정보기관 수장들까지 모두 연루된 거대한 마약 카르텔로 전락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인 파르크와 결탁하여 매년 200톤에서 250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미국과 전 세계로 밀반입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전설적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단 한 명의 개인이었다면 베네수엘라는 국가 전체의 모든 기관이 동원되어 에스코바르처럼 행동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렇게 벌어들인 마약 자금을 군부 뇌물과 무장 조직 육성에 쏟아부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는 베네수엘라 인구의 3분의 1인 800만 명이 난민이 될 정도로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치러진 조작된 연극이었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야당 후보 곤살레스가 67%의 득표로 압승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의 승리로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야당 참관인들은 전국 투표소에서 80% 이상의 집계표 사진을 확보하여 디지털 증거를 남겼지만 정부 측 선관위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미 카터 센터와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번 선거가 민주적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명백한 권력 찬탈이자 조작임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심지어 마두로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조차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을 정도로 이번 선거 조작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마두로가 이토록 뻔뻔한 조작을 감행한 이유는 권력을 잃는 순간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미국 감옥에 가야 한다는 공포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약 카르텔 독재 정권을 끝까지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중국이었으며 중국은 2007년부터 500억 달러를 퍼부어 마두로의 생명줄을 연장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무려 3영억 배럴이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막대한 자원에 주목하여 마두로가 독재자든 마약왕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석유만 공급해준다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듯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석유담보대출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빌린 돈을 현금이 아닌 매달 일정량의 석유를 중국 선박에 실어보내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중국에 있어 베네수엘라는 만약 미국과 전쟁이 벌어져 말라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동 석유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에너지 안보 보험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하루 60만 배럴의 석유를 꾸준히 중국으로 보내며 그들의 에너지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40조 원이라는 자금은 결과적으로 마두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그 정권이 국가 단위의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금을 이용하는 정교한 루트까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코카인을 팔아본 현금으로 불법 채굴된 금을 사들였고 이 금을 동아시아로 수출하여 깨끗한 돈으로 세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중국이 직접 마약 밀매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중국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마두로의 마약 카르텔은 진작에 붕괴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20년 미국이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했을 때 전 세계가 그 실체를 알았음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석유를 사고 돈을 빌려주며 그들을 비호했습니다. 마침내 2026년 1월 2일 마두로가 중국 외교부의 남미 담당 최고 외교관인 추샤오치 특별 대표와 비밀 회동을 가진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 회동에서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산을 중국에 넘기는 대신 추가 자금을 지원받기로 협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마약 카르텔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인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므로 국가 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이 없으며 단지 체포해야 할 마약 왕일 뿐이라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회동 10시간 후인 1월 3일 새벽, 미군은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기지인 푸에르테티우나를 급습하여 전격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두로 정권을 비호하던 쿠바 군사 고문 32명이 사망했으며 러시아가 공급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미군의 첨단 장비 앞에 무력했습니다. 체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그동안 막혀있던 석유가 다시 전 세계로 흐르게 만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두로 정권 아래에서 하루 100만 배럴까지 쪼그라들었던 석유 생산량을 미국 석유 기업들을 투입해 2년 안에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새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진 막대한 부채를 마약 카르텔과의 불법 거래로 규정하여 상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는 체포되었지만 그의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마약 사업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저항은 여전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면 전원 감옥에 갈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이는 남미 전체에 내전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작전을 주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남미 좌파 국가들의 반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군사 대응 대신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베네수엘라를 잃은 대가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번 손실을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난다면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1대1로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큰 후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제거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 중국으로 흐르던 불법 금거래의 변화를 정밀하게 주시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2026년 1월에 베네수엘라 작전이 끝난 지 불과 한 달 만인 2월 22일, 이번에는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또 다른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멕시코 특수부대가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멕시코 양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 엘 멘초를 사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본명이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인 엘 멘초는 미국 국무부가 일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전 세계 최우선 추적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언론들은 단순히 마약왕의 최후를 보도하기 바빴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멕시코를 넘어 중국의 화학산업 공급망을 겨냥한 미국의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엘 멘초를 제거한 진짜 이유는 미국 내 사망자 1위인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되어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엘 멘초는 원래 아보카도 농부 출신으로 미국에서 마약 유통을 배우고 멕시코로 돌아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초국가 범죄 조직인 할리스코 카르텔을 세웠습니다. 할리스코 카르텔은 멕시코 군용 헬기를 유탄 발사기로 격추할 정도의 준군사 조직급 무력을 갖추었으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활동하며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조직이 만드는 마약의 핵심 원료인 화학 전구체는 멕시코가 아닌 지구 반대편 중국과 인도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엘멘초를 타격한 것은 단순히 범죄자 한 명을 잡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마약 공급망의 출구를 완전히 봉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며 쌀알 몇 개 크기인 임지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로 미국 사회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매년 7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전쟁 전체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보이지 않는 화학 전쟁이라고 부르며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중국에서 들여온 레고 블록 같은 전구체를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면 이를 통해 벌어들인 검은 돈은 다시 정교한 경로를 통해 세탁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 달러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만 카르텔과 중국 공장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인 테더를 결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DEA는 할리스코 카르텔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 약 4천만 달러의 마약 수익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된 로스앤젤레스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중국 지하은행과 손잡고 5천만 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핀세는 지난 5년간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관련된 의심 거래 규모가 3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지하 금융은 단순히 마약 결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무역 기반 돈 세탁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인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을 연간 5만 달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의 불법 환전 수요를 폭증시켰습니다. 카르텔은 미국 내 마약 판매 현금을 처리하고 싶어하고 중국 부유층은 외환 통제를 우회할 달러가 필요한 상호 이익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 중국 내 전구체 제조업체 120여 곳 중 97%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결제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멕시코 카르텔과 중국의 화학 공장을 잇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 되어 마약 자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를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 CMLN라 부르며 카르텔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적인 브로커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깔린 현금 수거책인 이른바 머니뮤를 동원하여 카르텔의 마약 판매 대금을 조직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현금은 장부상으로만 정산되는 미러 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 돈이 국경을 넘지 않고도 중국 내 위안화로 완벽하게 세탁됩니다. 최근 기소된 한 중국인 여성 브로커는 불과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혼자서 9천만 달러를 세탁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뿌리는 당나라 시대부터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비공식 송금 전통인 페이체이 방식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장부만 맞추던 방식이 현대의 디지털 도구와 결합하면서 미국이 통제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우회하는 글로벌 자금 세탁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특정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통보하면 중국 공안 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미리 경고를 보내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 일부 전구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이 거대한 지하 자금의 흐름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괴한 점은 암호화폐 추적조차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멕시코의 야생동물을 직접 주고받는 원시적인 결제 방식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멸종위기 물고기인 토아바의 불에는 중국에서 정력제와 투기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킬로그램당 최대 85, 0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됩니다. 바다의 코카인이라 불리는 이 불에는 실제 코카인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며 카르텔이 전구체를 수입하는 대안 결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멕시코 카르텔과 중국 삼합회가 결탁한 드래곤 카르텔 같은 합동 범죄 조직이 등장하며 캐나다와 한국까지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한 불법적 채무를 무효화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100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히는 치명적인 전략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 될 시 로드리게스와 군부 세력들은 마약 사업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필사적인 저항을 지속하며 내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와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작전을 주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난민의 좌파 진영의 결집과 반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내준 대가를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보복적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전략적 손실을 인정하고 물러난다면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1대1로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후퇴를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은 마두로 제거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 중국으로 흐르던 불법금 거래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며 중국의 지하 자금줄을 끊으려 합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으로 돌려보면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전격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니라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를 거쳐 완성해가는 대중국 삼각 포위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핵심 작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재개를 막기 위해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라는 명명하에 불가피한 군사적 조치를 단행했음을 영상 메시지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공습이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3차 간접 핵 협상이 진행되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던 시점에 전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재를 맡았던 오만 외무장관이 긍정적인 결과를 예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미국은 대화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이란의 심장부에 정밀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행된 이 공습은 미국이 더 이상 이란 정권과의 외교적 수사나 지루한 타협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기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2015년 합의와 2018년 탈퇴를 반복해온 불안정한 핵 협상의 역사를 미국은 이제 군사력이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수단을 통해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멕시코 카르텔 소탕에 이어 이란 공습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행보는 하나의 치밀하게 계산된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격의 대상이 된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핵심 생명줄이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남미 거점이었다면 이란은 중국과 25년 장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중동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방어력을 무력화함으로써 중국이 중동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전략적 균형추를 뿌리째 흔들어 놓으며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13년간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하며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마두로의 전격 체포는 1989년 파나마 노리에가 이후 국제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현직 국가 원수를 미군이 직접 침투하여 체포하고 압송한 것은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국익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것임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부채를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정면에서 분쇄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테헤란 공습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중국 포위망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8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고립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멈추고 외국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삼각 포위망을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리고 이란으로 이어지는 이 포위망은 중국의 핵심 에너지원과 정치적 거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을 끊고 우회 무역 경로를 차단하며 그들의 전략적 파트너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 개입 의혹 폭로라는 최종 무기는 중국 공산당을 국제적인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보전과 내러티브 통제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미국의 매우 치밀하고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부정선거나 마약 범죄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강대국이 뒤에서 지원해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직접 체포하러 온다는 사실을 마두로 체포작전을 통해 전 세계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질서는 미국 주도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새로운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로서 부정선거의 위험성과 독재 정권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약과 범죄의 자금이 국제 금융망을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 주시하고 감시하는 것은 이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산과 일자리 그리고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중국 경제가 미국의 이 거대한 삼각 포위 압박 속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어 세계 질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역사가 증명하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2026년 초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 중국 경제의 미래와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핵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